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요. 자, 앞에 강의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교과서에 따로 이렇게 러시아가 챕터가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데 모아놓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요. 자, 122쪽에 가셔서 러시아는 자, 슬라브족 계통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슬라브족 얘네들이 뭐 하게 되냐면 식량 부족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동을 해요. 자, 이동을 하는데 서쪽으로 이동했었던 자, 서슬라브 다시 이렇게 해볼까요? 자, 서쪽으로 이동했었던 슬라브족 누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폴란드인. 자, 얘네들이 있습니다. 폴란드인. 자, 그 다음에 남쪽으로 이동했었던 애들이 있는데 이 남쪽으로 이동했었던 애들 중에 세르비아인. 세르비아인. 요거. 자,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이동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얘들이 바로 러시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배운 적이 있었냐면 1차 세계대전의 자,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어떤 침략, 그 식민지, 자, 쟁탈전 그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죠. 범슬라브주의, 자, 범게르만주의. 여기에 얘들이 이제 범슬라브주의를 자,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이제 여기 있는 이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자, 돕게 됐었던 거죠. 아무튼요.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 이 러시아인들 얘네들이요. 자, 쭉 발전되는데 자, 러시아인들이 발전되는데 이 자리에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 노르만 애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노르만 애들이 들어왔었을 때 키예프 공국. 자, 키예프 공국이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키예프 공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러시아인들이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키예프 공국 요 자리에 이번에는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몽고가 들어와요. 자, 몽고가 들어와서 여기에 무슨 칸국이 건설되냐면 킵차크 칸국이 이렇게 건설되는데 이 몽골 대제국 같은 경우는 원나라와 4개의 칸국들이 결합되어 있었죠. 자, 차카타이 칸국, 오코타이 칸국, 킵차크 칸국, 일칸국.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킵차크 칸국하고 일칸국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 킵차크 칸국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누가 있었냐면 바투 장군의 자, 유럽 원정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일칸국에서는 이제 훌라구라는 장군의 원정이 있었던 거고요. 아무튼 그러면 이 슬라브 계통의 러시아인들은 키예프 공국이 여기에 들어서면서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발전된 거고 이어서 이 키예프 공국 자리에 킵차크 칸국이 들어서서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발전되다가 15세기에 이 킵차크 칸국 여기로부터 누가 독립해서 빠져나가냐면 자, 모스크바 자, 대공국이 빠져나가게 돼요. 이 모스크바 대공국, 자, 얘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러시아인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로 발전될 건데, 당시에 이제 그 모스크바 대공국으로 빠져나갔었던 시점이 자, 15세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누가 있었냐면, 2반, 자, 3세. 요 2반 3세가 킵차크 칸국의 어떤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자, 완전한 하나의 자, 통일 국가를 만들게 됐고 이게 이제 러시아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 2반 3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자, 얘가 체크할 건데 짜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짜르. 이 짜르가요. 황제라는 자, 그런 뜻입니다. 황제. 그래서 짜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그리고 궁궐을 만들게 되는데 크레물린 자, 궁전을 자,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간다라면 2반 4세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서 2반 4세는 뭐 나오지 않아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사설에서 한번 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 자, 뇌제라고 불려집니다. 뇌제. 자, 뇌제는 번개 황제. 자, 그만큼 이제 강력한 어떤 폭정을 자, 일삼았다. 뭐 이런 거겠죠. 아무튼요. 자, 강력한 군주 뇌제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 했고 우리는 자, 요 정도만 확인합시다. 짜르란 칭호를 쓰기 시작했고 크레물린 궁전. 요게 어느 나라와 관련된 거다? 러시아와 관련된 거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절대왕정이라는 게 자,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절대왕정에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서양사 쪽의 절대왕정에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따로 판설하지 않을 거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표트르 대제가 있었죠. 이 표트르 대제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자, 서유럽화 정책. 자, 그래서 이제 서유럽을 닮아갑시다라고 하면서 자, 나름의 자, 개혁 정치를 펼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수염세라든지 이런 걸 또 징수했고 서쪽으로 계속 이제 세력을 넓혀 나가는 과정에서 뭡니까? 북방 정쟁. 즉 스웨덴과 싸워서 승리했었던 북방 정쟁. 그러면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새로운 수도 뭘 건설했죠?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었던 표트르 대제. 그러면 이제 이 서유럽화 정책만 펼친 게 아니라 이 동쪽에 대한 시베리아 개척도 하게 되는데 그 시베리아 개척 과정에서 중국의 청나라와 자, 국경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강희제, 이 청나라 강희제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었던 자 당시의 짜르가 바로 표트르 대제입니다. 이 표트르 대제는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업적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간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예카테리나 자 2세가 오는데 이 예카테리나 2세 같은 경우는 자 무슨 군주임을 자처했었던 계몽 군주임을 자처했었던 그리고요 이 예카테리나 2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폴란드를 자 분할 점령했었을 때 당시에 러시아의 짜르가 바로 예카테리나 2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노제를 자 강화시켜 놨었던 거죠. 농노제를 강화시켰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는 이 예카테리나 2세는 몇 세기입니까? 18세기죠. 왜요? 계몽군주라고 그랬잖아요. 계몽 사상에 영향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몽 사상은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유행을 했고 이 계몽 사상이 자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시민혁명에도 영향을 끼쳤고 또 계몽 군주들한테도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때 동유럽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라든지 자 러시아라든지 자 프로이센 이런 나라들의 자 군주들은 공통적으로 계몽 군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죠. 아무튼 그러니까 18세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러시아는 18세기에 여전히 무슨 제를 강화시켜놨기 때문에 농노제를 강화시켜놨기 때문에 19세기 러시아가 됐을 때 여기 있는 19세기의 자 러시아는 여전히 뭐 중심이냐면 농노제 중심이었었답니다. 자 농노제 중심이었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늦어요. 산업혁명이. 어쨌든 자 농노제 중심이었었고 여기 있는 짜르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니콜라이 1세가 있습니다. 자 니콜라이 1세. 이 니콜라이 1세가요. 니콜라이 1세가 자 뭘 하게 되냐면 데카브리스트의 난을 진압합니다. 자 데카브리스트의 자 난을 진압했다. 이 데카브리스트의 난은 이제 1825년도인데 당시에 1825년도에 뭡니까? 자유주의 청년 장교들이 자 여기에 있는 러시아에도 자유를 달라 뭐 이런 어떤 정부에 대한 요구를 했었던 거고 이 반란을 무력 진압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 데카브리스의 난 이게 바로 무슨 주의 운동이냐면 자유주의 운동이었었거든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이요. 몰락하기 바로 직전에 어디 원정을 갔었던 겁니까? 러시아 원정을 갔었던 거죠. 자 스토리는요. 영국한테 자 나폴레옹이 깨졌습니다.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그래서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대륙봉쇄령을 내렸는데 그 대륙봉쇄령을 러시아가 위반했었던 거죠. 그래서 감히 내 명령을 거부해?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을 갔었던 거죠. 하지만 혹독한 추위와 러시아의 끈질긴 저항 자 그래 결국 이제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대프랑스 동맹군이 자 나폴레옹을 결국은 뭐 라이프치히 전투, 워털로 전투 자 이 과정에서 나폴레옹은 몰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나폴레옹은 유럽 전역을 다 제패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혁명은 끝났다. 혁명의 정신을 유럽으로 수출하자. 그래 결국 나폴레옹의 유럽 원정. 자 이때 나폴레옹 전쟁에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가 이제 확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도 이 나폴레옹의 원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주의 이념이 확산돼 있었고 당시에 청년 장교들이 자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라는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요거를 이제 무력 진압했었던 게 니콜라이 1세죠. 그리고요. 두 번째 이 니콜라이 1세 같은 경우는 자 무슨 전쟁에 참전했냐면 크림 전쟁에 자 참전을 했는데 이 크림 전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러투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와 자 오스만 투르크의 전쟁을 러투 전쟁이 나가는데 그 러투 전쟁 중에 이제 5차 러투 전쟁, 그걸 우리가 자 크림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연도는요 1853년에서 다시 가면 1853년에서 1856년 자 이때까지 크림 전쟁이 자 있었던 거고. 요 크림 전쟁 중에 다시요. 자 크림 전쟁 중에 자 니콜라이 1세는 자 뭐하게 되냐면 전사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전사하면서 새롭게 자 짜르가 누구로 바뀌게 되냐면 알렉산드르 2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알렉산드르 2세로 이렇게 짜르가 바뀌었을 때 이 알렉산드르 2세는 전쟁을 어쨌든 패배를 한 거고요. 전쟁을 패배했고 전쟁 이후에 민중들의 불만이 자꾸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들의 불만이 커지는데 그 민중들의 불만 왜요? 전쟁에 나갔다가 패배했으니까 전쟁 비용만 탕진하고 그러면 그 전쟁 비용은 전부 다 어디서 난 겁니까? 백성들의 세금 아닙니까? 내가 낸 돈이네. 그럼 내가 낸 돈을 자 정부가 어떻게 돼요? 낭비한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이제 정부에 대한 불만 불신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니콜라이 2세는 이미 죽었으니까 자 알렉산더 2세가 그 민중들의 불만을 어떻게 돼요? 달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여기서 무슨 해방령을 내리게 되냐면 바로 농노 해방령이라는 거를 자 이렇게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농노 해방령이 1861년도거든요. 작년도 수능 특강. 자, 작년도 수능 특강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농노해방령하고 자 노예해방선언 이 노예해방선언 같은 경우는 누가 한 거냐면 미국의 링컨이 했었던 건데 요 시점이 언제냐면 1863년이거든요. 그래서 전후관계를 따졌었을 때 농노해방령과 노예해방선언에서 이게 좀 앞서 있네요. 그죠? 자, 근데 미국의 노예해방선언 같은 경우는 자 무슨 전쟁 중에 이게 발표된 거냐면 남북전쟁 중에 발표됐었던 건데 자 시점은 1861년에서 1865년도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자 이렇게 사료를 어떻게 줬냐면 농노해방령을 자 가라고 주고요. 자 이걸 노예해방선언을 나라고 준 겁니다. 즉 하나의 박스에다가 이렇게 박스에다가 두 개의 사료를 동시에 이렇게 줘버린 거예요. 동시에 줬어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게 충분히 응용될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실제 수능에 응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응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두 조치는 자 농노해방령이라든지 노예해방선언 가와 나는 모두 전쟁 중에 발표되었다. 그럼 틀리죠. 얘는 전쟁 중에 발표된 게 아니라 전쟁은 이미 끝났죠. 1853년에서 56년까지가 크림 전쟁인데 그 전쟁 이후에 자 민중들의 불만이 자꾸만 커지니까 자 농노해방령이라는 걸 내렸었던 겁니다. 자 반면에 미국의 남북전쟁 같은 경우는 자 61년부터 65년까지인데 그 전쟁 중에 노예해방 선언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자 북부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됐었던 거죠. 자, 이 정도 여러분들 자 연도 한 번만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누가 앞서 있느냐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 2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의회를 자 설립해 줍니다. 지방 의회를 자 설립해 줬다. 지방 의회. 업적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니콜라이 1세는 요 두 개, 데카브리스라는 걸 진압했다. 크림 전쟁에 참전했다. 자, 알렉산더 2세는 농노해방령과 지방의회 설립. 자, 농노해방령 요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농노해방선언. 농노해방령. 그런데 이 알렉산더 2세의 자 농노해방령이 내려진 요 시점, 요 무렵에 무슨 운동이 있었냐면 브나로드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브나로드 자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브나로드 운동은 러시아로 이 부가요 영어로 해석했었을 때 인입니다. 인. 그 다음에 나로드가 뭐냐면 우리말로 풀이하면은 인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브나로드 운동은 뭐죠? 인민속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을 계몽하자 이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민중들을 계몽하자 이랬을 때 농노해방령에서 여러분들 농노들에게 이제 자영농의 신분으로 얘들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주의 땅을 자 이제 빼앗아서 너 농노한테 나눠주고 넌 이제부터 농노가 아니라 자영농이다. 이렇게 이제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그 땅을 판매할 때 판매했네요. 무상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상으로 준 게 아니라 유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농노의 출신들은 정부로부터 땅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영농으로 가는 건데 할부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농노 해방령이라는 건 누구에게 유리한? 지주에게 유리한 지주 중심의 자 개혁이었었던 거거든요. 지주 중심의 개혁. 그때 여기 있는 이 브나로드 운동에서는 자 민중 계몽을 통해서 야 좋아할 거 없어. 결국은 먼 미래는 자 공산사회로 갈 거야. 자 다음 단계 즉 농노제 중심의 중세 유럽에서 자본주의 단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미래는 공산사회. 그럼 우리는 이제 농노 해방됐으니까 중세 시대의 어떤 요소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자영농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좋아할 거 없단다 얘들아. 먼 미래는 곧 공산사회야. 그러니까 불필요한 여기 있는 자본주의 단계 이런 거 거치지 말고 자 미래로 가버리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영농 이런 거 하지 말고 집단농장 이런 거 하자라는 거야. 그럼 아무튼 이 브나로드 운동에서 민중들을 자 계몽하는 운동이었었는데 민중들이 뭐라 합니까? 야 내가 평생에 걸쳐서 농노로 살다가 이제 물론 할부를 갚진 않았지만 이제 자영농이 된 건데 뭐라고? 토지를 집단농장으로 돌리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브나로드 운동에서 민중들이 외면합니다. 그럼 이 브나로드 운동은 실패하게 되는데요. 이 실패했었던 이유 중에 자 하나가 뭐냐면 민중들의 외면. 두 번째는 뭐냐면 정부의 탄압. 그러니까 정부의 탄압과 민중의 외면으로 결국은 브나로드 운동이 실패하게 됐고 여기에 있는 나로드니키 즉 인민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민중들은 원래 무식하니까 그 민중들을 우리가 계몽을 충분히 시키지 못했으니까 우리 잘못이야. 그 민중들을 더 설득하면 돼. 그러면 실패 요인의 진짜 요인은 뭐지? 그렇지 정부의 탄압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인민주의자들 중에 일부가 뭐가 되냐면 무정부주의자가 돼요. 그럼 무정부주의자가 되는데 이 무정부주의자들이 뭡니까? 정부라는 것이 오히려 개인들의 자유와 행복을 뭐한다? 침해한다.
방금 뭐 했습니까? 분나라도 운동이라는 민중계몽운동을 정부가 탄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 결국은 이 분나라도 운동의 일부 세력은 무정부주의가 되어서 여기에 누구를? 알렉산드르 2세를 자 이렇게 뭐 하게 됐다? 암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 정치도 결국은 중단이 된 거죠. 업적 두 개 확인하시고 분나라도 운동은 민중계몽운동이다. 자 정부의 탄압과 민중들의 외면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었다. 이 정도 확인하시고요. 알렉산드르 2세가 죽고요. 알렉산드르 3세가 올라와요. 알렉산드르 3세는 시험에 나올 게 없고요. 자 마지막 자르. 이 마지막 자르가 누구냐면 자 니콜라이 2세거든요. 니콜라이 2세인데 그 니콜라이 2세가 있었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피해 일열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이 피해 일열 사건은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러일 전쟁이 발발됐을 때 러일 전쟁. 이 러일 전쟁은 1904년부터 1905년까지인데 러일 전쟁 중에 민중들이요. 뭐를 요구했냐면 빵과 평화를 요구한 겁니다. 즉 전쟁에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일본에 비해서 자 군사력은 훨씬 더 강했었는데 일본하고 싸우면서 나름의 어떻게 돼? 전쟁 비용을 또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쟁 비용은 또 어디서 나온 거죠? 세금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야 그렇게 쓸 돈이 있으면 차라리 우리 민중들한테 빵으로 분배해줘라.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빵과 평화를 외치는 민중들의 시위가 있었던 건데 이 민중들의 시위를 과잉 진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궁궐 앞에 가가지고 자 뭐 해달라? 여기에 있는 빵과 평화를 달라. 즉 전쟁을 중지해달라. 러일 전쟁 중단해달라라고 이제 막 요구를 했는데 궁궐 수비대들이 이제 과잉 수비를 한 겁니다.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05년도에 자 민중들의 자 시위가 더욱더 격화되는데 1905년 바로 1월달에 자 좀 전에 얘기했었던 궁궐 수비대의 어떤 총기 발사 여기서요. 총을 맞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피가 팍 튈 거 아닙니까? 근데 1월달이니까 춥죠. 러시아 하면 춥잖아. 눈이 엄청나게 많이 했죠. 거기에 하얀 눈 위에 빨간색 피가 쫙 퍼지면서 민중들이 막 흥분한 겁니다. 뭐야? 우리가 평화적으로 전쟁을 중지해달라는 이런 평화적 시위에 감히 총을 쏴? 라고 하면서 자 여기에 있는 시위가 더욱더 격화되었다. 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피해 일요일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요. 러일 전쟁 중에 벌어졌다. 자 그래 결국은 여기에 있는 러일 전쟁에서 패배하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좀 전에 제가 객관적으로 군사력은 러시아가 훨씬 더 강하다고 그랬는데 자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만약에 완성돼 있었다면 러시아의 군사력이 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서 연해주 이쪽으로 빠르게 이제 파병이 됐을 것이고 그럼 더 많은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일본을 쉽게 눌렀을 텐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자 완전하게 완공돼 있지 못했다는 거. 또 자 러시아 내부에서는 자 이런 피해 일요일 사건을 위해서 정치적 혼란. 그럼 정치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전쟁에 전념할 수 없었던 거죠. 세 번째 간다라면 이때 미국과 영국이 일본을 후원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러일 전쟁을 풍자한 사파를 보면은요. 링 안에서 이제 복싱을 하는데 최용만처럼 덩치가 큰 이게 러시아거든요. 러시아가 여기 초등학생처럼 생긴 아주 꼬맹이한테 자 글러브한테 맞고 다운이 되고 있는 장면. 이게 이제 러일 전쟁을 풍자하는 사파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일본이 훨씬 더 약했던 거죠. 그런데 링 밖에서요. 미국과 영국, 자 미영이가 계속 응원을 합니다. 계속 응원해. 야 여기는 일본 이겨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느낌은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지나가는 동네 초등학생하고 이제 싸우게 됐어요. 근데 싸우려고 이제 글러브를 끼고 자 한번 해볼까? 자 놀이터에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 덩치 큰 자 막 여기 팔에 문신한 이런 아저씨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카네. 자 우리 조카하고 네가 싸울 거니? 이렇게 된 거죠. 참고로 나는 직업이 조폭이란다.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계속 어떻게 후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계속 일본을 후원하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좀 자 외교적인 부분 이런 거에서 이제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요인들이 어쨌든 러시아가 전쟁에서 자, 패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러일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자, 그리고, 민중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뭐 설립을 해주게 되냐면, 두마 설립을 약속했고, 두마. 이 두마가 뭐냐면, 두마가 의회입니다. 그런데요, 아까요, 알렉산드르 2세 때도 이미 의회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 됐죠? 지방의회. 자, 얘는 중앙의회겠죠. 그래서 의회라는 것이 결국은 법을 만들고 민중들의
요구를 자,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표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를 우리는 의회라고 얘기하죠. 자, 그때 자, 두마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그래서 두마 설립을 약속했다. 자, 피해 일요일 사건을 뭐 하기 위해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사건은 일단락 될 것이고 결국 러일 전쟁은 자, 뭐 하게 되었다? 패배하게 되었다더라. 자, 이제 여기 갑니다.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요. 지금 계속 자르는 누구냐면 자, 니콜라이 2세입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자르입니다. 그러면 니콜라이 2세가 계속 집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얘네들이 사회주의 자, 혁명이라는 게 이제 자, 벌어질 건데 이 사회주의 혁명은요. 사회주의 혁명은 1917년도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1917년도에 벌어지는데 무슨 전쟁 중이냐면 1차 대전 자, 중에 벌어지게 돼요. 1차 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인데 그 전쟁 중에 자, 지금 사회주의 혁명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간다라면 첫 번째 3월 혁명이 벌어지게 돼요. 그럼 이 3월 혁명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몇 차 대전에서 1차 대전에서 자, 계속해서 전쟁 비용을 또 지나치게 소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중지해달라. 자, 전쟁을 뭐 해달라? 중지해달라. 라고 자, 요구를 했는데 정부가 이걸 뭐 한 거예요? 거부한 겁니다. 자, 정부가 이를 거부해요. 거부하니까 뭐가 결성되냐면 자, 소비에트가 자, 결성이 되는데 이 소비에트 같은 경우는 평민들의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자, 이런 평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의회, 평의회라고 하는데 이 소비에트가 조직이 되어서 결국은 혁명을 일으키게 돼요. 이를 우리는 자, 무슨 혁명이라고 표현하면 자, 소비에트 혁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몇 월 달에 벌어진 겁니까? 3월 달에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자, 3월 혁명이라고 이야기하죠. 러시아 달력으로는요. 이게 2월 달입니다. 러시아 달력으로는 자, 2월 달. 그래서 러시아력으로는 2월 혁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시험에서는 3월 혁명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요. 로마노프 왕조. 자, 이 로마노프 왕조를 자, 뭐 하느냐면 붕괴시킵니다. 러시아의 왕조는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로마노프 왕조 하나만 기억하면 되고 그럼 로마노프 왕조를 붕괴시켰다? 여기에 마지막 자리가 누구였었죠? 니콜라이 2세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니콜라이 2세를 자, 뭐 한 거라고요? 퇴위시킨 겁니다. 니콜라이 2세를 퇴위시켰고 로마노프 왕조가 붕괴되었다. 이게 우리는 자, 무슨 혁명? 소비에트 혁명. 3월 혁명이라고 하죠. 그러면 3월 혁명의 결과 여기에 있는 자, 무슨 정부가 수립되냐면 임시정부가 자, 이렇게 수립이 되는데 이 임시정부에 자, 누가 있었냐면 케렌스키. 자, 케렌스키가 임시정부를 자,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 임시정부는 혁명의 명분이 뭐였었습니까? 전쟁을 뭐 해달라? 중단해달라. 근데 전쟁을 자, 중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임시정부인 케렌스키는 전쟁을 지속하게 된 겁니다. 와우. 그러면 임시정부의 전쟁 지속?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11월 혁명이 벌어질 건데 그럼 이 11월 혁명은 러시아 달력으로는 자, 몇 월 달? 예, 10월 달이겠죠. 자, 여기에 전쟁을 자, 뭐 하겠다고요? 임시정부가 지속합니다. 그래서 소비에트가 분열이 되는데 자, 소비에트는 뭐라고요? 노동자, 농민, 평민들의 의회, 평의회입니다. 그럼 소비에트가 자, 분열이 될 건데 어떻게 분열되냐면 볼셰비키. 자, 그다음에 맨셰비키. 이 볼셰비키와 맨셰비키는 자, 단순합니다. 이거는 다수파, 이거는 소수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볼셰비키를 자, 이끌고 있었던 게 누구냐면 바로 레닌 그리고 트로츠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레닌과 트로츠키가 자, 볼셰비키 즉 다수파를 이끌면서 여기 있는 임시정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맨셰비키 같은 경우는 소수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인 겁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를 이제 어떻게 돼요? 반발하는 거죠. 왜요? 3월 혁명 일으켰을 때 전쟁을 중단해달라. 그런데 얘들이 전쟁을 뭐 하고 있습니까? 지속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자, 지속했다.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얘를 디스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몇 월 혁명이다? 11월 혁명. 그래서 11월 혁명은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볼셰비키 혁명은 몇 월 달에 벌어졌죠? 11월 달에 벌어졌나요? 그래서 이를 우리는 11월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1월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볼셰비키 혁명. 이걸 통해서 무슨 정부를 타도하는 거죠? 자, 임시정부를
타도하는 겁니다. 임시정부를 붕괴시키는 거죠. 자, 보세요. 앞에서 3월 혁명의 결과, 자, 누구를? 로마노프 왕조, 즉 니콜라이 2세를 퇴위시켰던 거고, 여기는 볼셰비키 혁명, 즉 11월 혁명의 결과 임시정부를 타도한 거네요. 그러니까 누구를 타도했느냐? 요거 여러분들 자 눈여겨 봐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임시정부를 타도했고 레닌이 자 이제 정부를 이끌어 갈 겁니다. 자 이렇게 옮겨 볼게요. 자 레닌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레닌이라고. 비교할 거 먼저 정리하고 갈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사회주의 혁명은 2차 대전, 1차 대전 중이라는 거. 됐죠? 1차 대전 중이라는 거. 근데 좀 아까 피해 일요일 사건은 러일 전쟁 중이라는 거. 이 두 개를 함께 섞어서 출제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러일 전쟁 중에 피해 일요일 사건. 그 다음에 1차 대전 중에는 사회주의 혁명. 그런데 그 사회주의 혁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비에트 혁명이라고도 표현해요. 사회주의 혁명, 소비에트 혁명. 뭔 소리야?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소비에트 혁명. 이거는요. 볼셰비키 혁명. 그런데 소비에트 혁명 이해돼요? 소비에트가 노동자 농민들의 자, 의회, 평의회잖아요. 그러면 이 소비에트에서 자, 뭐로 쪼개진 거예요? 아까 볼셰비키와 자, 맨셰비키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소비에트는 넓은 의미의 소비에트, 자, 이들을 다 포함하는 거고 좁은 의미의 자, 소비에트, 자, 분열되기 이전의 소비에트 이런 표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월 혁명을 자, 우리가 3월 혁명을 소비에트 혁명이라고 하고 11월 혁명을 이들 중에 볼셰비키들이 즉 다수파들이 주도한 거기 때문에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데 볼셰비키가 됐건 맨셰비키가 됐건 자, 넓은 의미에서 전부 다 소비에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월 혁명과 11월 혁명은 자, 다 함께 묶으면 사회주의 혁명 혹은 소비에트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소비에트 혁명을 다시 쪼개서 3월 혁명과 11월 혁명, 그때 3월 혁명은 소비에트 혁명. 그때는 분열되기 전에 소비에트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있는 11월 혁명은 소비에트 안에서 다수파, 볼셰비키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는 따로 볼셰비키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다 묶으면 어쨌든 소비에트이기 때문에 자, 전체를 자, 소비에트 혁명 혹은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3월 혁명에서는 누구를 타도한 거고 로마노프 왕조를 타도한 거고 자, 11월 혁명에서는 임시정부를 타도한 거다. 전체 흐름 잡으시고요. 여기가 출제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후에 레닌이 지금 이제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럼 이 레닌은 업적에 자, 중요한 것들이 몇 개 나오는데 무슨 혁명을 자, 주도했습니까? 자, 11월 혁명을 자, 주도한 거 맞죠? 자, 두 번째 간다라면 11월 혁명의 명분이 뭐죠? 임시정부를 왜 타도했죠? 임시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임시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뭐죠? 1차 대전에서 중단해라. 근데 그 중단하지 않았고 전쟁을 지속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 레닌은 독일과 단독 강화를 이렇게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 브리스토 레토프리스크 조약. 자, 브리스토 레토프리스크라는 도시에서 자, 독일과 단독 강화를 체결하고 1차 대전에서 발을 뺐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1차 대전에서 중간에 발을 뺐기 때문에 패전국과 같은 대우를 받았죠. 실제 승전국에서 함께 싸웠거든요. 삼국 협상이었잖아요. 그런데 패전국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다. 자, 세 번째 간다라면 이 레닌이 뭘 만들게 되냐면 테른을 만들게 되는데 이 테른 같은 경우는 자, 커뮤니티. 자, 이게 공산주의라는 뜻이고 인터내셔널 국제조직. 그래서 테른과 그 커뮤니티와 인터내셔널 이 두 다의 단어가 결합된 자, 코민테른 뭔데요? 이렇게 합시죠. 자, 국제 노동자 대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1919년도라 갈 수 있겠고요. 2차 대전 이후에 1947년 스탈린이 만든 코민테른이라는 게 또 있고, 코민포럼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 코민포럼과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고, 코민포럼은 국제 공산당 조직, 예, 이게 코민포럼인데, 전 세계에 있는 이 공산주의 국가들은 1국가 1공산당 원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산당끼리 함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산당 정보국, 이게 바로 코민포럼입니다. 이건 코민테른이고요. 자, 구분하시고요. 네 번째 간다라면, 여기에서 레닌이 뭐를 결성하게 되냐면 소비에트 자,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수립합니다. 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걸 두 글자로 줄여볼게요. 요거를 우리가 소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소련이 그래서 자, 언제요? 1922년도. 그럼 이제 소련으로 이제 러시아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함께 손을 잡아서 연방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소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는 이름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1차 대전에서는 쌤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1차 대전은 1914년부터 18년까지인데 소련이라는 게 22년도에 결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 대전과 관련된 문제에서 소련이란 단어가 출제가 되면 자, 그 선택지는 무조건 틀린 선지다. 소련이란 단어. 자, 22년부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 간다라면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켰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유재산을 부정시키는 공산주의로 이제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 이후에 공산주의를 실현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유재산을 부정시키기 위해서 땅을 가진 자들, 재산을 가진 자들 거를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몰수해서 그거를 집단농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여기 있는 집단농장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야,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내전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 성공 직후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 내전에서 뭐 적세군, 백세군 그들 간에 이제 내전이 벌어지는데 빨간색, 하얀색, 그 여기 있는 백색군들이 재산을 좀 가진 애들인 거죠. 내 걸 뺏길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산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전이 벌어지게 됐고 그 내전이 자 일단락이 됩니다. 내전이 일단락이 되는데 그 시점이 자 1921년도로 갈 수 있겠고 여기에 있는 이 레닌은 아 그래? 애들이 아직은 공산주의가 뭔지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공산주의라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애들한테 주입시키기 전까지는 공산화를 급진적으로 가면 안 되겠다. 공산화를 단계별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New Economic Plan, 신경제 정책이라는 걸 펼치게 되는데 이 신경제 정책, 자, 요거 바꿨을 걸 그랬네요. 자, 연도상으로 봤을 때 신경제 정책, 영어로는요, New Economic Plan이라고 합니다. 자, NEP라고 합니다. NEP. 그러면 이 NEP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공산화를 나아가는데, 즉 사유재산을 부정시켜 나가는데 부분적으로는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즉 대기업과 큰 공장이죠. 그 다음에 대농장은 집단으로 바꿔버리고 소기업이라든지 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텃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사유재산을 허용해주는 이게 바로 신경제 정책입니다. 자 21년도인데요. 자 확인해야 될 거 경제공황이 언제 터졌죠? 경제공황은 1929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공황과는 아무런 관련 없다. 경제공황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자 그러한 정책이다. 신경제 정책은 공산화 과정에서 점진적 그러니까 부분적인 사유재산을 허용해주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닌 엄청 중요합니다. 됐죠? 자, 이때 레닌이요. 자, 1924년도에 죽습니다. 자, 1924년도에 죽게 됐고 레닌 이후에 자, 누가 집권하게 되냐면 스탈린이 집권하게 됩니다. 자, 스탈린이 자, 집권하게 됐고 이 스탈린 같은 경우는 기억할 거. 스탈린 같은 경우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1차 경제개발, 자, 5개년 계획이라는 거를 이제 실시하는데, 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28년이거든요? 이때부터인데, 이걸 통해서요, 중화공업을 육성했고, 중화학공업을, 자, 집중적으로 육성했고, 또, 스탈린 같은 경우는, 자, 완전한 무슨 재산을 부정하면서, 사유재산을, 자, 전면 부정시키면서, 결국은 무슨 화에 성공을 한다? 예, 공산화에 자, 성공을 했었던 게 스탈린입니다. 자, 그리고 자, 몇 차 대전에? 자, 2차 대전에 참전합니다. 2차 대전에 참전했고 여기에 있는 냉전. 이 냉전이 성립됐을 때 냉전 체제에서 뭘 만들었었던 거죠? 코민 포럼이라는 거를 자, 만든다. 그래서 레닌이 만들었었던 코민테른과 여기 있는 코민포럼 자, 용어 여러분들이 자, 구분 지어 놓으시기 바라고요. 스탈린입니다. 자, 스탈린이 1953년에 죽고 자, 스탈린이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자, 누가 또 집권하게 되냐면 후르시초프. 자, 후르시초프가 자, 53년 요 무렵에 이제 집권을 하는데 후르시초프 같은 경우는 이제 1956년도에 이런 걸 발표합니다. 자, 평화 공존 선언. 그럼 평화 공존 선언은 결국은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체제,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자. 원래요, 이 사회주의에서의 어떤 기본 혁명 과정은 자본주의 세력들을 어떻게 돼요? 타도하고, 자, 공산화, 이렇게 발전되는 게, 자, 그 사회주의 혁명의 전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 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와 뭐하게 지내자? 평화롭게 공존하자. 너들 체제, 우리 체제, 함께, 니들 맛대로, 입맛대로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자.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누가 불만을 갖냐면 중국.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과 이념 및 영토 갈등이 자 벌어지게 됩니다. 자, 중국과 영토와 이념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평화 공존선언 요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이 후르츠포 같은 경우는 뭘 하게 되냐면 쿠바 미사일의 철수에 철수한 거죠. 이것 때문에 좀 이따가 쿠바 미사일 사태는 이제 1962년 요 무렵이고요. 61년, 62년 요 무렵인데 요것 때문에 후르츠포프는 정치적 입지가 약해져요. 요것 때문에. 그래서 1964년 자, 이때 이제 결국은 후르츠포프는 퇴각을 합니다. 자, 후르츠포프가 퇴각을 하고 자, 여기에 누가 집권하게 되냐면 자, 브레즈네프. 이 브레즈네프가 자, 집권하게 되는데 자, 70년대에서 브레즈네프 뭐 시험에 언급될 만한 건 없고요. 자, 우리 80년대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8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80년대에 정확하게 이제 85년도에 자, 누가 집권하게 되냐면 고르바초프가 집권하게 됩니다. 그러면 85년도에 자, 누구예요? 자, 고르바초프가 자, 집권하게 되었다. 이 고르바초프는 여기에서 뭘 하게 되냐면 고르바초프가 85년도에 개혁 개방 정책. 자, 브레스토 리토프스크 조약. 미안해요. 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고 표현하는데 개혁 개방 정책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시장 경제를 자, 받아들이겠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이야기한다면 덩쇼핑이 했었던 흑묘론, 백묘론과 같은 그런 시장 경제의 도입을 위한 자, 개혁 개방 정책,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자, 이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 고르바초프가 자, 개혁 개방 정책만 펼친 게 아니라 이거를 펼치는 과정에서 뭐 하게 된 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동유럽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겠다. 불간섭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럼 동유럽에 대해서 더 이상 동유럽의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내가 형노릇을 하지 않겠다.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불간섭 선언이 이루어지게 됐고 이로 인해서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자, 무슨 화가 된다? 자, 민주화가 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80년대. 됐죠? 그래서 80년대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 자, 그 동유럽에 대한 내정 불간섭 선언 이런 것도 있었고 고르바초프는요. 소비에트 자,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줄여서 우리가 소련이라고 하잖아요. 이 소련을 해체시키려는 시도를 합니다. 소련을 해체시키려는 자, 시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독립국가 연합으로 새롭게 이제 재편을 하려고 해요. 즉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을 해체시켜서 15개 나라로 독립시키고 그 15개 나라들이 다시 이제 경제적 협력을 위한 독립국가를 만들어보자. 연합체를 만들어보자. 이런 이제 자, 시도를 하는데 이 소련 해체에서 시도에서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져요. 자, 군부 세력의 자, 쿠데타. 이로 인해서 고르바초프가 추진했었던 소련 해체는 결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 군부의 쿠데타 때문에. 근데 이 군부의 쿠데타를 군부 세력의 쿠데타를 저지시키는 네, 성공하는데 그러니까 군부 쿠데타가 잠시 성공을 했는데 그 쿠데타를 다시 저지시킨 거죠. 자,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옐친입니다. 그래서 이 옐친 대통령, 옐친이 군부 쿠데타를 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저지시키고 무슨 해체? 소련 해체에 자, 완전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1991년도. 그래서 소련이 해체된 시점은 91년인데 1922년에서 1991년까지 소련. 이제는요. 해체된 이후에 소련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아니하고 뭐라? 15개 나라로 독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를 비롯한 15개 나라. 그들이 자, 뭘 만들게 되냐면 CIS, 독립국가 연합이라는 거를 또 결성을 합니다. 이 독립국가 연합은 15개 나라 중에
12개 나라가 이제 함께 자, 손을 잡은 건데 독립된 국가로서 경제적 협력을 위한 연합체입니다. 누가 빠졌냐면 발트해 쪽에 있는 3개 나라, 발트 3국은 여기에서 빠집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3개 나라가 발트 3국인데 그 발트 3국은 독립국가연합에서 빠져 있다는 거. 자, 이 정도에서요. 러시아와 관련된, 소련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연결해드렸는데 시험에 나오는 짜르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나오는 짜르를 말씀드리면 자, 표트르 대제, 자, 그 다음에 예카테리나 2세, 자, 그리고 니콜라이 1세, 그 다음에 알렉산드르 2세. 자, 마지막 자료가 누구였었죠? 마지막 자료는 니콜라이 2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 나오는데 표트르 대제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알렉산드르 2세 농노해방령 중요하고요. 니콜라 2세가 마지막 자료 다 중요하네. 자, 업적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요? 표트르 대제 같은 경우는 자, 서유로파 정책을 펼쳤다. 자, 그러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수도는 1917년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했을 때까지 수도로 씁니다. 그럼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다시 수도는 모스크바로 돌아갑니다. 아무튼 표트르 대제, 청나라와 네르친스크 조약, 그 다음에 예카테르 2세 같은 경우는 농노제를 강화시켰다.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다. 그리고 계몽군주의다. 니콜라이 1세 같은 경우는 2개의 업적이 있었죠. 하나는 데카브레스의 난을 진압했고 크림 전쟁에서 참전했다가 전사합니다. 자, 알렉산더 2세는 가장 중요한 거 농노 해방령. 니콜라이 2세는요. 마지막 자르인데 2가지를 꼭 기억하라. 피해 일요일 사건. 자, 그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 그랬을 때 피해 일요일 사건은 로열 전쟁 중에 있었던 거고 사회주의 혁명 같은 경우는 1차 대전 중에 자, 있었던 혁명이다. 그러면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왕조는 타도가 됐고요. 자, 여기에 있는 소련으로 이제 바뀌기 바로 직전에 레닌이 있었네요. 그죠? 레닌. 그 다음에 자, 스탈린. 누가 더 잘 나오냐면 레닌이 훨씬 더 잘 나와요. 레닌. 제가 레닌의 업적을 아까 자, 5개인가요? 쭉 한번 나열했었던 거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레닌, 자, 스탈린, 자, 그리고 여기 누가 있었죠? 후르시초프. 그리고 브레즈네프가 있었는데 브레즈네프는 시험에 답으로 나오진 않는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고르바초프.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122쪽에 가시면은요. 위에 서슬라브의 자, 폴란드인 기억 및 찍으시고요. 남슬라브의 세르비아인 및 찍으시고요. 동슬라브의 러시아인 및 찍으십시오. 나머지는 예, 읽어보십시오. 그다음 밑에 키예프 공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발전되다가 이번에는 키예프 공국이 무너지고 거기에 킵차크 항국이 만들어지는데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 나름 발전되다가 15세기에 모스크바 대공국으로 빠져나가게 됐다. 독립국가가 되는 거죠, 이제. 자, 그게 이제 러시아입니다. 자, 밑에 모스크바 대공국의 2반 3세 밑줄 하나만 긋게요. 디귿번 밑줄 그으십시오. 짜르라는 칭호를 썼다. 나머지를 읽어보시고 러시아 문화에서는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비잔틴 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비잔틴 제국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성당을 만들었는데 비잔틴 제국에서 여러분들 자 유스티나누스 때 자 유명한 성당 성 소피아 성당 있잖아요. 그거 명칭이 같은 성 소피아 성당이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성 소피아 성당 사진 자료 자 한 번만 확인하십시오. 요 단어가 있는데 키릴 문자. 위에 여러분들 올라가시면 키예프 공국에 키릴 문자라는 게 있는데 그 키릴 문자는 키릴 형제가 만든 문자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비잔틴 제국 쪽에서 키예프 공국에 키릴 형제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정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성경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성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들의 문자가 이제 창안이 됐는데 키릴 형제가 만들었다. 이를 우리는 키릴 문자라고 합니다. 자, 그거 키릴 문자 참고로 비추시고요. 오른쪽에 표트르 대제 발표하십시오. 자, 예카테리나 2세 자 2번, 4번 밑줄그십시오. 예카테리나 2세에서 2번, 4번. 그다음에 러시아의 발전에 자 데카브리스트의 난과 크림 전쟁 두 개 묶어서 자 누구요? 니콜라이 1세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알렉산드르 2세 별표하신 다음에 농노해방령 밑줄그시면 됩니다. 자, 분나라도 운동은 농민 계몽운동인데 정부의 탄압과 민중들의 외면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었다. 밑에 러시아 혁명에서 러시아 혁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피해 일요일 사건이 있고 또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게 있다. 그중에 피해 일요일 사건 자 3번 밑줄그시고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은 로열 전쟁에서 패배한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제출에 뭐 설립이 약속되었다? 두마
설립이 약속되었다. 밑줄. 넘어갑니다. 뒷장 넘어가게 되면 이제 3월 혁명과 11월 혁명이 있는데 3월 혁명은 왕조를 타도한 거고요. 그죠? 로마노프 왕조를 타도한 거고 11월 혁명은 임시정부를 타도했다는 거. 자, 각각 자 비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레닌의 업적이 나오는데 자, 별표 따로 레닌을 별표하시고요. 스탈린의 업적에서는 뭡니까? 2번 밑줄 그으십시오. 스탈린의 업적 2번 밑줄 그으시고 그다음에 자, 동글뱅이 4번에 원자폭탄 개발에 또 성공을 했네요. 그리고 47년도에는 뭘 만들었다고요? 코민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던 게 바로 스탈린입니다. 자, 후르츠초프는 평화 공존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쿠바 미사일 철수에 자, 동의했다. 요것 때문에 결국 이제 64년도에 후르츠초프는 자, 실각을 할 겁니다. 자, 오른쪽에 브레즈네프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없는데 2번만 밑줄 그을게요. 2번. 미국과 전략적 무기 감축 협상을 체결했었다는 거. 이 썰트라고 불려지는 이 전략적 무기 감축 협상 요거는 닉슨 독트린의 영향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소련 해체에 고르바초프 왕별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옐친 대통령 때 실질적으로 소련이 뭐 되었다? 해체가 되었다더라. 나머지 읽어보십시오. 탐구들아 1번 별표하시고요. 탐구들아 2번 왕별표 하십시오. 탐구들아 2번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던 자, 그런 사료입니다. 탐구들아 2번 왕별표.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자, 볼셰비키 혁명 첫 번째 줄에 무슨 정부가 타도되었다고요? 임시정부가 타도되었죠. 그럼 이거는 3월입니까? 11월입니까? 그렇죠. 11월 혁명인 거죠. 그래서 탐구들아 3번 별표하시고요. 탐구들아 4번은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경제정책, New Economic Plan, NEP라고 표현할 건데 무슨 공항과는 아무런 관련 없다? 경제대공황과는 관련이 없는 자, 그런 경제개혁 조치입니다. 자, 레닌이 했었던 거죠. 탐구들아 5번 지도도요. 자, 출제가 됐었던 지도인데 자, 왼쪽에 있는 지도는 소련, 즉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 15개 나라가 뭉쳐 있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소련이 해체됐을 때 그 15개 나라가 분리된 상황을 자, 묘사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이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세 나라만 찾으십시오. 발트 3국. 그래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요 세 개 나라. 요 세 개 나라가 독립국가 연합에 가입하지 않았었던 그런 세 개 나라죠. 뒤에 개념 단답형 문제 자, 직접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기타 주변사까지 이제 완전하게 다 개념을 자, 정리를 했습니다. 자, 러시아도 서양사나 이쪽하고 이제 섞여서 한두 문제씩 자, 간혹 출제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될 인물 아까 발표했었던 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이제 문제풀이라든지 파이널 이런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